안녕하십니까. 자, 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개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이제 개관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4페이지 보시면 관리 개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이제 주택, 두 번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방법, 그리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 주체,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죠. 그래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주택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고, 건축법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다다공과 아연다기로, 그렇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구분의 기준, 그 기준은 그렇죠, 층과 면적이었죠. 그래서 이 층과 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층이라고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그냥 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냥 용도를 묻지 않으면 층, 그래서 이거는 다중주택에서만 쓰는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의 다중주택에서만 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용도를 묻기 때문에 다 계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보실 부분은 1층의 용도,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용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계층은 용도를 이야기하니까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1층의 용도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중주택의 경우는 아예 용도 자체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다 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 1층 용도에 대한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층수에 산입되고 층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의 경우는 1층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는 것이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구분이에요. 그죠?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이 층과 계층에 따라서 층인 경우에는 연면적, 계층인 경우에는 1층 각층, 그러니까 1층의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도니까 주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건축법령상 주택을 구분한 겁니다. 13회 이전에 이제 잘 출제됐던 부분들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의 포인트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예전에 출제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심화 과정에서는 똑같이 주택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하게 되면 이제 주택법령상의 주택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이제 11개의 주택법령상의 주택을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했지만, 자, 우선 이제 11가지가 나와줘야 되죠. 11가지가. 그래서 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이렇게 다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신 건 다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꼭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장수명주택이에요. 장수명주택. 특히 이제 법 개정 측면에서 보면 뭐 굉장히 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에 출제됐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또 있죠. 그죠?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그 다음에 건강 친환경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자, 지금 이렇게 11가지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11가지를 끌고 오기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각각의 특징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은 이렇게 일단은 구분의 틀은 짭니다. 자, 우선 이제 주택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주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주택의 용어를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용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는 이 건축물이잖아요. 주택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전부냐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냐에 따라서 그 앞에 진 부속 토지가 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은 전부와 부속 토지가 만나면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일부와 부속 토지가 만나면 우리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주택 건축물의 일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우리 이제 준주택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할 때, 포인트는 그렇죠. 주택 외의 건축물이다. 외의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이게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토지 결합인데 그게 이제 주택인데, 그죠? 이게 주택인데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부와 부속토지와 일부와 부속토지의 결합 형태는 아니다. 그럼 이런 게 뭐 있느냐? 요거는 머리 글자로 봤을 때 다생기노가 있었다 그랬죠. 다생기노.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는 일부와 부속 토지의 결합이 아니에요. 그죠? 여럿이 살긴 사는데 이렇게 살진 않아요. 또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준주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외에 요 표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숙사라고 할 때 분명히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지금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구분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공용 부분.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필요성 때문에 이제 주택관리사, 전문적인 주택관리사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준주택도 처음에 만들고 시험에 많이 내고 주택의 정의도 내려보고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준주택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체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시주택기금이 들어갔느냐 그 얘기죠. 들어가서 건설 개량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돼 있는데 요 정의는 좀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국민주택 등의 정의는 요걸 다시 쓰면 국민주택과 등입니다. 그러니까 요 국민주택의 개념은 이거잖아요. 요 개념. 그러니까 이것과 등이에요. 등. 그래서 이 국민주택 등의 개념에는 국민주택이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국민주택이 포함되고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 교재 8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이런 민간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 이런 주택 공공 택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요 4H가 민간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이렇게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주택 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영주택과 비교했을 때 이 비교거리는 이게 민간이 짓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이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민주택을 제외한 게 아니라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것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상대 개념이 민영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등에 대한 상대 개념이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놓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수 있어요. 요 등자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에서 비교한 것들은 뭐 간단한 부분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크게 별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정리를 합니다. 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출제가 됐었고요.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소형 주택이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도시지역에 짓는 거예요. 그 규모는 다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그리고 세대수로는 도시지역의 짜투리 땅에다 짓는 거라서 큰 세대가 안 나와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요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요걸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도달하냐면 건축 제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이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을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못과 뭐는 되고 못과 뭐는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왜 부분부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도시지역에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하철역이 이렇게 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이쪽도 만들까요? 예, 이렇게 지하철역에 출구가 있어요. 뭐 굉장히 뭐 요지죠, 그죠? 요지예요. 근데 요 부분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리는 거였겠지만 뭐 아무튼 이 부분이 뭐 큰 곳이 비어 있지는 않겠죠. 지하철역이 뚫릴 정도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거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큰 세대는 못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완화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질 수가 없어요. 300세대 미만. 규모도 크지 않아요. 국민주택 규모. 당연히 도시지역에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같이 짓지 않아요. 그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지금 작은 거잖아요. 그 밖에 주택은 큰 거기 때문에 같이 져라 그러면 이거 안 짓고 이거만 짓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건축 제한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연립 다세대, 그거를 이제 도시형으로 이런 형태로 된 연립을 단지형 연립이라 그래요. 연립주택. 또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가장 조그만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 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사실 이 원룸형 주택의 수요 많을 수 있죠. 도시 지역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룸의 그 크기를 기본적으로 최소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고 최고 5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룸형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다른 주택하고 같이 져라 그러면 수요면이 조금만 걱정이 되면 조금 큰 거 짓습니다. 더 걱정되면 그 밖에 주택을 짓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라는 제도를 두었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 그것과 자 이런 이야기고, 여러분들 그 교재로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제한은 9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에 밑에 점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면서 1, 2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1, 2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내용 보시면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2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 주택, 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가 보고 읽었지만 이거 자체도 쉽게 떠오르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 글자로 이제 최종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안 되고요. 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럼 뭔 되느냐?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되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주택과 원룸형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도시적, 상업지역에서 뭐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건 되고, 뭐 다른 얘기는 안 돼요. 단원은 안 됩니다. 도구 단원. 요건 안 되고 1원, 2원은 돼요. 1원, 2원. 뭐 이걸 2하면 2원. 1원도 2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강압적인 머리 글자로 이제 정리를 하셨지만, 이것의 내막에는 왜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만들고 이거 건축 제한을 할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룸형 주택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리를 했고요. 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화형 주택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마감재 이러이러한 걸 써서 뭐 이런 부분, 또 뭐 고단열, 고기밀 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략형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세대수, 그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30세대 이상. 그 얘기는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뭘 받는다고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은 모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짓습니다. 요 얘기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는다. 그럼 모두 이렇게 짓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뽁뽁이 주택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그죠? 아무튼 에너지가 절감이 되면 돼요. 저감이 되면 됩니다.
자, 건강 친화형 주택은 아무래도 이제 오염물질이 이제 접착제 또 마감재에서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숯 정도는 참숯 정도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들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대가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둘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정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요 둘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조연이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주연인데, 우선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7페이지에 있고요. 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는데요. 자, 우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요 하나의 세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잖아요. 세대를 구분해서 쓰려면 이쪽에 출입문이 있어야죠.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출입문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욕실도 있어야 되고 있을 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세대가 있고 여기도 한 세대가 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최소 주거 기준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 원룸형 주택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세대가 구분돼서 사는 겁니다.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은 뭐냐면 시험에도 나왔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한 세대로 받고 실제로는 두 세대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대로 집을 짓기 때문에 기준이 적용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세대수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한 세대, 건설 기준에 의하면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사는 건 두 세대가 살면 관리사무소는 한 세대짜리 만들어 놓고 두 세대가 관리사무소를 들락달락 하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껏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세대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이건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대수 이야기할 때는 면적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보지만 이렇게 나눌 때는 세대수나 면적을 봐서 세대수,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교재 7페이지, 8페이지,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하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셨다면 그냥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한 세대로 하는지, 그냥 한 세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는지, 그리고 세대수, 항상 어떤 제한을 둘 때, 세대수나 면적 제한을 둘 때는 두 개 다 항상 본다는 거죠. 세대수도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것과 장수명 주택이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장수명 주택이 이 주택들 중에 가장 동생이에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 나이가 2년도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어린 친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내릴 때 오래가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된다? 그렇죠.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기 용이하다 이러면 굉장한 점수를 줘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장수명 주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왜 이 구조 변경의 용이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구조 변경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세대를 구분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장수명화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 변경이 용이하게 하면 뭐 좋은 점이 있냐?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잘 되면 최우수, 최우수,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설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거 보시면 그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에 나옵니다. 우수, 최우수, 우수,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양호, 일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이 4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순서대로 이건 더 구조 변경이 더 용이하고 더 오래 가고, 이건 뭐 그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용이하다, 세대를 구분하기 나중에 용이하다, 뭐 이러면 이제 최우수 쪽에 가깝게 등급을 주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등급을 받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또 높이 제한에 이 건축법에서는 아주 뭐 대단한 것들이죠. 이거 높이려고 뭐 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 늘어나면 한 세대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110% 범위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를 더 늘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 짓는다 그러면 1100세대 지을 수 있다. 사업주체 입장에서 100세대를 더 분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등급과 관련해서 이제 포인트가 되고, 이 등급은 이제 어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일반 등급을 받으면 이렇게 바로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돼야지 이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4개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수나 최우수 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변경이 조금 용이하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수 등급 이상이 돼야지 이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일반이나 양호는 뭐냐? 이건 뭐냐면 일반이나 양호는 1000세대 이상을 짓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구조 변경이 용이해야 돼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이면 일반 등급 이상으로 해라 그 얘기고, 여기 있는 우수 등급 이상이면 완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나중에 이제 등급을 공부를 하는데 뭐는 완화되고 뭐는 줘야 되고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등급 이상이니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일반 등급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 등급 이상 받았다 그러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아니고요. 학급이 1000세대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뭐 이제 한 학년에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이것도 좀 그런가요? 자, 어쨌든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니까 500세대까지는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다면 상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무조건 시험 보러 가서 일반 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봐서 우수 등급 이상 받으면 이렇게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요 단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용어를 우수, 최우수, 일반, 양호, 우수, 최우수. 그래서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우수를 우수 밑에 놓지는 않겠죠. 요거 2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일반, 양호. 요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어떻게 구조 변경 용이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활성화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지금 보신 부분이 이제 주택법령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해서 이 주택법령상의 주택을 봤습니다. 주택법령상의 주택, 건축법령상의 주택 포함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택법령상의 주택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그중에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그 등급 4가지를 사이에 두고 인센티브 완화 부분과 또 1000세대 이상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정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가장 이제 심오한 부분까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부분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관리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관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이제 자치관리 또 사업주체관리, 위탁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그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용어도 정리를 했어요. 항상 이 용어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12페이지에 있는 주택단지, 사업주체, 부대시설, 복리시설, 또 입주자, 또 사용자, 관리주체, 공구, 혼합주택단지. 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이거는 심화 과정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관리 방법을 이제 보실 텐데 우선 이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림을 하나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려지는 그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 요 그림이 이제 하나 나오고 뭐 이건 기본에서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업 주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 주체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용어의 정의에서 정리를 하고 오셔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팔겠다. 그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그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파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건축주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다. 그럼 사업주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그럽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 이걸 건축허가라 그러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개념을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주택단지라 그랬죠. 그래서 주택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입자 모집 공고하고 건설하고 해서 다 시공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짓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용검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가 되면 이제 통상 이때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입주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 입주일이 되면 이제 입주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입주를 막 시작해요. 뭐 이 단지가 가령 400세대짜리 주택 단지다 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예정자 과반수 소면 동의가 있다. 과반수가 입주했다죠. 입주했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입주한 입주자에게
통보 요구를 합니다. 무언 통보 요구하냐면 이런 거래요. 자, 이제 입주했으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나에게 알려줘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럼 이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고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아니죠. 네. 관리 방법이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면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을 하고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거를 시장 등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또 사업주체 통보 요구했으니까 여기도 통지를 해주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업주체관리에서 자치위탁관리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화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핵심적인 키워드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사업주체 관리를 정립합니다. 요거 세 가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는 초기에 관리 규약을 제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 규약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관리 규약은 이렇게 합니다. 관리 규약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누가 제안을 해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건 뭐 기본 과정이라서 뭐 한 번만 정리하고 갈 텐데 전체 입주자 등 과반 서면 등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취하는 거는 두 개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관리 방법, 그러니까 자치냐 위탁이냐 결정하는 것과 주민 운동 시설을 자치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운영하는 문제. 요거는 똑같은 요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초기는 제안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입주자 등 10분의 1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주체가 제안한다 그 얘기죠.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은 제안이죠. 제안인데 읽을 때 재정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정은 입주예정자 과반수를 하는데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 관리의 특징은 뭐냐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받잖아요. 소유자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입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이 관리비 예치금을 나중에 인계하게 되는데 요거 누구한테 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요 입주자 대표회의 인계하는 요 시점, 인계 시기가 어디냐? 요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요건 언제냐면 통지하는 때예요. 통지하는 때. 이 통지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이 통지하는 때라고 하는 건 요 통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 통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통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쪽에서 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과반수 입주를 하니까 사업자 입주자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자치위탁 결정을 해서 시장등에 신고하고 사업주에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라는 걸 통지를 합니다. 위탁관리인 경우는 주택관리업자까지.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는 뭐냐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주체예요.
자치관리기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관리사무소장이고, 이 관리사무소장이 뭐냐면 관리주체입니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우리 관리 주체가 있다, 이 사실을 사업주체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입주대표를 대표하는 자가. 그래서 이 통제의 의미가 관리 주체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하는 때 한다는 얘기는 관리 주체가 있을 때 한다는 얘기고, 그 관리 주체가 왜 있어야 되냐면, 돈은 입주대표에 주지만 서류는 관리 주체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에 인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주대표에 구성됐다고 주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있는 시점인 통제하는 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처 관리 특징 세 번째도 중요하죠.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죠. 자, 주택관리 업자 선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관리 업자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건 누구냐면, 이 자치관리기구 구성이나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요거 이야기는 입주대표에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관리 방법을 입주하든 과반수를 결정을 하게 되면, 자치관리하라 그러면 자치관리기구 빨리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입주대표가. 또 위탁관리하라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대표가 전자입찰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대표가 하는데, 지금은 선정을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왜 하느냐, 도대체 일과 가와 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면, 자, 이 주택관리업자를 왜 사업자가 선정하느냐? 주택관리업자는 뭐예요?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그죠? 관리주체. 관리주체를 왜 선정하려고 하느냐? 인수인계 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리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거예요. 왜 인수인계하게? 그러니까 통지가 없어요. 통지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수인계,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인수인계 하겠다, 이제 그 얘기고요. 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주택관리 업자 선정은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끝나지만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더 기니까 자치관리를 결정해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혹시 이제 자치관리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됐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라는 얘기죠. 요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정리를 했지만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찝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함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15페이지에 이제 요구를 받으면 이제 과반수 요구 이제 입주 사실을 통지를 하죠. 그러면 16페이지 관리 방법 결정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규약하는 방법처럼 과반수 입주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입대 구성을 하고 시장구청에 신고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치관리는 이제 관리사무소장 대표자로 선임을 하고, 또 3번 요 3번의 내용은 이제 사업 주체가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내용 이제 잘 정해야 돼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결정이 되면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 관리방법 결정됐다 그러면 시장대행 신고하고 사업체 통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어때요? 내용이 좀 빠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내용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심화 내용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놓치시지 않으려면 기본 내용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자, 시장대에 신고하고 사업주체 통지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 얘기 누가. 우리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밑에 네 번째 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시장 등에 신고하고 사업체 통지한다. 계속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관리 주체는 시장 등에 신고하고 사업체 통지한다. 이러면 맞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왜 관리 주체가 안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하느냐. 자 봐요. 관리 주체는요. 이 신고 통지 시점에서 보면 바로 전에 관리주체가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한참 전에. 그러니까 자치관리, 위탁관리 결정될 땐 관리주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정됐다? 관리방법 어떻게 결정됐다? 이걸 왜 신고해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처음에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항상 벌칙을 주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 이렇게 안 합니다. 이 회장을 대표하는 자. 아무튼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써놨죠. 그죠? 직무대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줄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씹을 수 있어야 되죠. 심화 과정에서는. 예. 자, 그다음에 예, 거기 이제 18페이지 구성 방법 나와 있는데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세 가지 관리 규약 또 그렇죠. 또 우리가 주민 운동 시설 위탁하는 문제 예,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 관리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세 가지만 뽑을 수 있으면 되죠. 19번 우선 19페이지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반환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반환은 요거 20페이지에 나와요. 3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통지한 때 인계한다. 그래서 그 통지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안의 제한. 이 최초는 제한. 예, 요것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건 뭐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네 번째 나오는데 이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관리주체 없으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인수인계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죠. 그러면 저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하기 전에 요건은 뭐였습니까? 그토록 관리주체를 찾아 헤맸죠. 그래 관리주체가 있으면 이제 인수인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찾았으니까 관리주체 있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 해라.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수인계는 1개월 이내. 그럼 언제부터냐? 관리주체가 있는 시점부터 1개월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 2, 3, 20페이지 하단에 1, 2, 3 돼 있는데 1은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아까도 그랬죠. 통지가 뭐예요? 우리 관리주체 있다. 이게 통지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우리 관리주체 이제 있다. 그러면 그 관리주체 1개월 이내 인수인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치관리한다. 그러면 자치관리기구 구성 그 시점에서 1개월 이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사업주체가 직접 주택관리업자도 선정을 했죠. 그러면 요 주택관리업자한테도 인수인계 할 수 있잖아요. 요게 3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인수인계를 해요.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관리 업무, 인수, 인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서 뭐 이런 서류를 인수인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서류는 머리 글자 기본 과정에 정리했습니다. 그죠? 설장 한 장. 한번 써볼까요? 예. 관사에 뭐 머리 글자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관사회, 회계관계 서류. 그 다음에 장적, 관내, 관. 예,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거는 장기순 충당금이 아니고 적립 현황이고요. 관리비 예치금이 아니고 관리비 지금의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는 관리주체한테 주는 겁니다. 서류. 돈은 입주자 대표에 주는 거고요. 서류는 관리주체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인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관리나 이제 위탁관리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 조금 빠르지요. 예, 앞으로 계속 빠릅니다. 빨라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